국민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4월 5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뉴스 매거진 김용민입니다. 4.13 총선 광주 북구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후보가 삼보 일배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선거운동 안 하고 웬 삼보 일배냐고요? 정준호 후보는 선거 국면이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판단했던지 문재인 전 대표의 대통령 선거 불출마 선언을 요구하고는 그제 아침 11시 반부터 국립 5.18 민주묘지부터 삼보 일배 선거전을 펼쳐왔습니다. 이제 하루 지났는데 쓰러진 것입니다. 정준호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는 이번에 낙천된 강기정 의원의 홈그라운드였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경쟁력도 인지도도 떨어지는 정준호 후보가 웬 말이냐며 정준호 후보 공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었지요. 논란이 되니까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장선 총선 기획단장은 정준호 후보는 공천관리위원들이나 기획단이 이구동성으로 능력 있는 젊은이라고 평가했다면서 심지어 청년 김대중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낯설다고 하지만 정준호 후보에 대해서는 훌륭한 인재라는 평가가 많다. 지켜봐 달라.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장선 단장은 그러면서 앞서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이 깜짝 놀랄 인재로 언급한 사람이 정준호 후보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설문은 문재인 대선 불출마를 요구하는 정준호 후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광주 시민이 답해달라. 이런 것입니다. 오늘 새벽 4시까지 2,320명이 참여했는데요. 4%만 정준호가 잘하고 있다라고 반응했고 96%가 정준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봅니다.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인 어제도 여야 지도부는 표심 잡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부산에 이어서 경남까지 찾아 낙동강 벨트라고 불리는 부산 경남 PK 텃밭 사수에 주력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신경 쓰이는 존재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19대 국회는 운동권 세력이 정당한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역대 최악의 국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난 2박 3일 동안 호남과 제주에서 일정을 소화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혼전 양상을 거듭하는 수도권을 다시 찾았습니다. 집권 여당의 오만함을 견제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수권 정당이 어디냐? 미래를 짊어질 수권 정당은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다면서 수도권 유권자들의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도 야권 단일화가 어려운 국면에서 수권 능력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주셔서 야권 후보를 표로서 아래로부터 단일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서 3당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소 20석, 최대 40석이 총선 목표인데 그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는 집권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민주가 정권 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호남 유권자들의 판단이라고. 4.13 총선에서 경기 안양 동안을에 출마한 정의당 정진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정국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기 동두천 연천 지역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유진현 후보와 국민의당 심동용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뉴스타파가 보도했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코너에서 자세히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유명 외식업체 미스터 피자 코리아 그룹 정우현 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결혼하는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류업체 금복주가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을 받게 됩니다. 보수 성향 경제연구소인 자유경제원이 지난달에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새로 드립으로써 비판한 시 2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가 뒤늦게 취소했습니다. 자유경제원은 수상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햇살이 따스스스 내리쬐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코끝을 간지럽히는 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입니다. 조광래 중고차에서 좋은 중고차 거래하시고 어디론가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이상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 네, 오늘부터는 전국 지역구 방송 토론회 하이라이트를 들려드립니다. 우선 지난 일요일에 방송된 부산 북구 강서구 앞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KBS 부산방송 총국을 통해서 방송된 이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박민식,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그야말로 각축을 벌였습니다. 현역 의원인 박민식 후보가 여론조사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에게 일부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그래서 두 후보의 신경전이 첨예했습니다. 특히 뉴스타파가 고액 세금 체납자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며 박민식 후보에 대한 비판성 보도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서도 논점이 됐는데요. 박민식 후보는 잘못된 보도라면서 발끈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은 언론과 많은 국민들께서, 그리고 우리 북구 이웃들께서 이번 19대 국회는 정말 역대 최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거든요. 국민들을 이렇게까지 절망에 빠뜨렸던 국회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우리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셨던 박민식 후보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아까 새누리당은 무조건 민간 자율에 맡기겠다. 후보님 죄송한데 제가 질문한 거 나중에 상호 토론 때 쓰시고요. 민간 제가 자율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맡기겠다라고 질문하신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또 집권 여당이 청년 실업 문제에 뒷짐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파적인 공세에 불과한 것이고, 자,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에 대해서 저부터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새누리당이다, 더민주당이다 서로 탓하고 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섞고 대지하는 심정으로 국민들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되지, 정치인들이 나서서 니 잘났다, 내 잘났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국민들이 정말 콧 웃음치죠. 예, 이런 부분에 고맙습니다. 대해서는 예, 우리가 성찰의 자세를 주민들께 반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민식 후보님 빼면은 저 언론 보도된 것만 지금 보면은 고리대금업자면서 기업 사냥꾼으로 소액 주주들한테 눈물 나게 했던 사람, 또 국가 세금을 100억이 넘는 국가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했던 사람에게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23개월 연속으로. 그리고 또 검사 생활 마치시고 변호사 한 1년 정도 하시면서 소득세를 7억 이상 낸 걸로 재산 신고 봤거든요. 이거 전형적인 이제 수십억 원의 소득을 걸리는 그 정관 예우 아닙니까?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우리 북구 이웃들에게 우리 박민식 후보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전재수 후보가 저의 뭐 개인적인 어떤 신상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며칠 전에 선관위에서 우리 정책 토론하자, 정책 경쟁하자 해놓고 첫 번째 질문이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뭐 고액 체납자한테 무슨 잘못된, 쉽게 말해서 아주 비리에 연루된 그런 후원금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것은 상식이 아니죠. 말하는 그 뉴스, 언론 매체라는 것이 아주 뉴스 타파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폭로 전문 매체예요. 그 매체의 내용을 어떤 신문, 쉽게 말해서 제일 야당 신문이라고는 한겨레 신문 같은 데도 인용을 못했습니다. 그 명단 안에는 우리 전재수 후보가 좋아하는 한명숙 의원, 송영길 의원, 그런 야당 의원들 다 들어있어요. 그것은 진짜 명예훼손에 가깝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창원 성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일요일 KBS 창원방송 종국을 통해서 진행된 창원 성산 총선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강기윤, 국민의당 이재환,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모두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새누리당 강기윤, 정의당 노회찬 후보 사이의 논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기윤 후보는 노회찬 후보의 잦은 당적 이동과 종북 세력과의 연대, 그리고 저조한 노동입법 실적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기에 노회찬 후보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노련한 화술로 강기윤 후보에게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노회찬 후보, 이재환 후보 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회찬 후보님은 이 당적을 지금 4번, 5번째 바꾼 것 같습니다. 국민 승리 21에서 민노당으로, 또다시 진보신당으로, 또다시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은 지금 이제 정당 해산이 됐습니다만 갔다가 다시 정의당으로 왔습니다. 또한 지역구도 농원에서 동작으로 갔다가 또다시 창원으로 왔습니다. 또 어느 그 인터뷰에서 창원 출마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당의 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단일화를 또 주장하면서 노선과 이념, 또 정강정책도 다 다른데 이런 전략적 야권 단일화 이런 걸 또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당을 옮길 때는 그 종북이다, 종북이 싫다 이러면서 왔다가 또 종북을 표방하고 있는 당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왔다가 또 창원 출마도 본인 의지가 아니고 또 당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다. 또 농원에서 동작에서 창원 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좀 제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와 같은 것을 총체적으로 보면 입신양면을 위한 좀 기회주의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과요. 그 다음에 정의당의 비례대표 1번입니까? 이정미 우리 부대표입니까? 그분이 북한이 독재 정권이냐 이렇게 뭐 기자가 물으니까 답변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답변할 의무는 저도 봐도 뭐 본인이 하고 안 하고는 본인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노 후보님은 과연 북한은 독재 정권이 맞는지 또 우리의 주적인지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를 위한다면서 17대 19대 4년 9개월간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제가 뭐 조사가 미흡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로자 분야에 대한 법안이 하나도 제출된 게 없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이재한 후보님, 뭐 정책연대는 제가 볼 때 당과 당 간에 정책연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만은 명분 없는 야권 연대 뭐 이런 데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낙하산으로 지역 정서도 모르고 또 지역의 수건사업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려와서 야권 단일화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이재한 후보의 입장은 어떻는지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은 새정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완주를 하실는지 이 점에 대해서 각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회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뭐 시간 얼마 안 난 질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답변을 들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만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뀐 건 사실입니다. 뭐 대한민국의 당 이름 얼마나 자주들 바뀝니까? 그러나 저는 한 번도 당을 옮긴 적은 없습니다. 저는 진보정당이라는 제 마음의 또 제 신념의 제 철학의 정당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다만 가세가 빈궁하면은 이사자주 가듯이 당이 어렵다 보니까 이러저러하게 합치고 또 나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그런 과정에서 종북을 표방하는 당에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 자꾸 잘못하시면 명예훼손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보고 뭐 기회주의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뭐 몇 명 안 된다고 보고 이 북한에 대해서 독재 정권이냐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누가 얘기한 모양인데 얼마나 질문이 기가 막히면은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했겠습니까? 북한이 독재 정권이냐를 왜 물어보십니까? 당연히 독재 정권 아닙니까? 그런 질문할 시간이 있으면 좀 더 건설적인 일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을 위한 법안을 갖다가 제출한 적이 없다는 것도 좀 너무 조사가 부실한 게 아닌가. 수없이 많이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 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 정리해고 문제라거나 비정규직 문제라거나 이걸 가로막기 위한 법을 많이 이렇게 제출을 했고요. 물론 저는 강기훈 의원님처럼 연장 근로수당을 주지 말자라는 식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낸 적이 없습니다만은 다른 법안은 많이 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회찬 후보에게 주도권 드립니다. 5분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강기훈 후보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기훈 후보께서는 2005년 3월에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언제였는가 하면은 바로 경상남도에서 그 누구도 가릴 것 없이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사태 때문에 대단히 뜨거웠던 그런 시기입니다. 경남도당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경남도와 교육청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홍준표 도지사의 입장을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년 내내 한 발언들 제가 다 조사를 해왔습니다만은 이 교육감에게 문제가 있지 도지사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홍준표 도지사의 이 무상급식 중단 조치를 갖다가 옹호해 왔는데 특히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지사의 숭고한 뜻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한 것을 숭고한 뜻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켜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이 이제 선거를 갖다가 불과 열흘 앞두고서
학교급식을 의무화하겠다, 국가비용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사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 3월 달에 홍준표 방지법이라고 해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가지고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도지사 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하겠다. 특히 고교까지 무상급식은 지금 우리나라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31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입니다. 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교까지의 급식은 의무교육으로 무상이 돼야 되는 게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부합합니다. 여기다가 추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무상교육으로 하겠다, 의무교육으로 하겠다, 무상교육으로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 공약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공약이 지켜진다면은 고등학생들의 급식까지도 무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3조가량이 든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급식법을 홍준표 도지사와 같은 분이 나타나가지고 자의적으로 없앴다, 시행했다 할 수 없도록 법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홍준표 방지법을 공약으로 제출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겠는가,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포퓰리즘 아니냐라고 지난 3월 24일 날 지역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학교급식을 갖다가 의무화하겠다. 그걸 또 국가 비용으로 하겠다라고 공약을 한다면은, 그리고 이제까지 무상급식을 선거 앞두고 홍준표 지사가 꼬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면 과연 저는 우리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정치에 대한 불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상급식 중단 해결은 강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무상급식 사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의무급식은 의무교육에 따른 의무급식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2조 정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비정규직 중식값, 식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또한도 우리 교육감께 말씀드렸습니다. 또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조금 전에 토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는다고 잔반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내보자니까 교육감께서도 기분이 나쁘시겠죠. 기간 대 기간인데 왜 감사를 받아야 되냐. 이래서 논쟁에 대해서 감사 없는 지원은 못하겠다. 이래서 이제 도화선이 된 겁니다. 저는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양쪽 다를 탓했습니다. 교육감도 이 급식의 주체자입니다. 지원은 지자체가 하지만 교육감이 이 자체의 주체자입니다.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드렸고요. 또 지사한테도 말씀드렸고, 지사의 숭고한 뜻이란 것은 이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주고자 하는 그 순수한 뜻이 있다. 그것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네,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질문하셨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 제 주도 질문이니까 제가 답을 1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잘 들었고요.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교육청에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감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급식을 중단했다 그러는데, 감사를 거부했으면은 감사를 강행하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지 급식은 왜 중단합니까? 아이들이 숙제 안 해오면 밥 안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급식을 중단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네. 박혜원 경위님, 듣고 있습니까? 이재황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 몸을 챙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알려주세요. 일단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를 주문하. 남자들은 꼭, 남자는. 이지영 형사님,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 열쇠는 새싹당 공차였어.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 당은 물론이고 우리 당이 아닌 후보 응원하러 다니느라 바쁜 무 인사드립니다. 어이 우리 당 후보가 아닌 후보를 응원한다고? 그러면 유승민과 그 일파들을 도우러 다니나? 하긴 유승민 도울 필요가 없지. 당신이 뺑기를 써서 유승민은 지금부터 선거날까지 집에서 잠만 자도 이기게 됐으니까. 화나 끝까지 들어봐라. 내가 언제 유승민 지지하러 다녔니? 나는 우리 철수가 철수하면 큰일 나는 거 아이가? 그래서 철수가 철수 안 하게, 안 철수하게 붙잡느라고 응원한다, 이런 얘기야. 아, 그런 뜻이구나. 아이고 미안해. 우리 새누리당에서 비공식 선대위원장 자리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지 싶더라고. 아이고, 우리가 서울 노원병에 괜히 후보를 냈어. 안철수가 노원구에 묶여있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더불어민주당 표를 갉아먹게 할 건 말이야. 야, 준석이 보고 그 중도 사퇴하고 그 철수하고 단일화하라고 할까? 아, 그거 좋네. 투표 용지가 인쇄돼서 좀 아쉬운 감이 없진 않지만. 야, 화나, 농담으로 한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니? 야,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 티가 나잖아. 차라리 말이야, 이준석 대신에 경쟁력이 없는 애를 내보낼 걸 그랬어. 안철수가 불안 걱정 다 내려놓고 다른 지역 선거운동 돕도록 하게 말이야. 경쟁력 없는 애? 누구? 이재만이 대구 동구청장 했던 유승민 지역구에 나가려고 했던 나 씹은 그 새끼 말이야. 닥쳐! 자, 오늘 서설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문제 들으십시오. 지난 2013년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대표적인 조세 도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이것을 설립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서 노태우 씨 장남도 같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이걸 설립한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유령 회사를 말하는 건데요. 자, 그야말로 서류로만 돼 있는 실체 없는 회사입니다. 자, 이걸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 정답. 환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경제부총리를 했는데. 경제부총리를 했으면 단속을 했어야지. 이걸 뉴스타파가 보도하기까지 뭐했어? 닥쳐. 단속을 하면 닦아야 하는데. 자신 있어? 야, 환아, 시간 많이 지났다. 퀴즈 빨리 풀어라. 너무 쉬워서 막 화가 날라고 그래. 날 뭘로 보고 이런 문제를 냈는지. 정답 가자고. 정답은 몬스터 주식회사.
아니 유령 기업이라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허허허 이 무식한 새끼. 야 이 새끼야. 몬스터 주식회사 그런 게 어딨냐 이 새끼야. 몬스터 주식회사라는 영화가 있잖아. 하긴 뭐 우리나라엔 몬스터 여당이 있지. 하라는 정당 정치는 안 하고 CF나 찍어요. 뭐? 무성이 나르샤? 이 정말 웃기지도 않아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뭐 이 새끼야. 그 심각한 문제를 웃음거리로 만들어 놓아야 선거에 도움이 되지. 뭐 너 같으면은 그 심각한 상황을 무슨 수로 몰탈래? 우리 지지자들은 그걸 보고 멘붕을 더 크게 느껴요. 아니 이것들이 장난하나 이런다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뭐 기왕 CF 찍을 거 당신이 이재만이한테 존나게 얻어맞는 거야. 기절할 때까지. 그러면은 지지자들이 측은하게 여기지 않겠어. 그게 먹힌다고. 야 환아, 내가 이재만 뭐 그런 새끼한테 얻어맞는 것보다는 각하한테 얻어맞는 게 더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내 대권 가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닥쳐! 자, 뭐 정답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그래, 정답 바로 가자. 뭐 정답은 안랩. 아니 안랩이 왜 유령 회사입니까? 실체가 있는데? 뭐 솔직히 뭐 철수를 보면 말이야. 지금은 우리 편이지만 어떻게 저런 친구가 대선 주자까지 됐는지 싶어. 그게 뭐 안철수 연구소 신화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 보면 안철수 회사는 유령 회사가 아닌가. 많이 부풀려진 뭐 회사가 아닌가. 뭐 하여간 뭐 우리는 졸라 고맙지 지금.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오늘은 두 분이 뭐 큰 충돌이 없이 끝나게 돼서 참 보기 좋습니다. 뭐 선거 때만 그런 기다. 우린 무섭게 뭉치거든 선거를 앞두고는. 뭐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바로 개가 되지 개. 뭐 나는 충견, 저기 환은 애완견. 아니 우리 환이 아무 반응도 없네요. 화 안 나십니까? 뭐 닥쳐 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이 선거잖아. 끝나면 우리가 개가 되는 건 맞아. 나는 한국개, 저기는 일본개. 닥쳐 이 새끼야. 두 분이 멀쩡하셨군요. 두 분이 싸우질 않길래 제가 둘 다 마약을 했나 이런 생각이. 사회다 이 씨발 새끼야. 이 새끼까지 까불어 이 새끼가. 예. 정상으로 완벽하게 돌아오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회는 청취자 여러분께 드립니다. 삼성이 망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부지불식간에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됐습니다.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릴 책은 삼성전자가 정말 망하길 바라는 책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잘 나가면서 한국 경제도 덩달아 잘 된다면은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하지만 슌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의 법칙처럼 삼성전자의 몰락이 필연이라면 그것이 현실화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자. 이런 절박한 호소를 담은 책입니다.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의 저술물입니다.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뽑았습니다. 지난 시간 정답자요. 지난 시간에 그 정답은 서북청년단이죠. 서북청년회. 뭐 둘 다 맞는 걸로 했습니다만은 다 서북청년단으로 답을 주셨어요. 혁명을 꿈꾸다님.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안산에 사는 30대 버스기사입니다. 무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안산에 와서 어이없이 말하고 갔다는 기사를 접하고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세월호의 도시 안산에 와서 거듭 사과를 했지요. 그 사과의 진정성이 과연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할 가치가 없지요. 그동안 새누리당이 해왔던 행태를 떠올려 보면 말입니다. 이런 걸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한심합니다. 도대체가 세월호 사건이 야당 책임도 아니고 왜 야당이 이 사안과 관련해 왜 야당에서 움츠러들고 세월호 얘기를 제대로 꺼내지 못할까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여당, 정부 책임이 더 큰데, 진실을 막고 있는 그런 허물이 더 큰데 왜 야당은 겁을 먹고 있을까요? 삼성 같은 부도덕하고 이기적인 재벌이 없어져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책 받고 싶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구님, 정답 서북청년단. 네, 맞히셨습니다. 4.3 사건, 제주 4.3 사건은 친일 경찰들의 학살입니다.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계엄군이 지시한 예비 검속자 총살 명령을 거부한 독립군 출신의 문영순 경찰서장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 학살의 역사를 왜곡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일진회 후예인 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바로 친일 반역자들과 그 후예들을 보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제시대가 보수시대가 아니듯 독재시대가 보수시대가 아니듯 이를 미화하려는 세력 또한 보수우익일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보수우익이라는 먹이로 생명을 유지시켜서는 안 됩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한민국 98년을 부정하는 일본 극우 장학생 뉴라이트, 새누리, 조중동 종편에게서 보수라는 이름을 거둬들일 때 자유민주주의는 제대로 시작될 겁니다. 네, 이런 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김원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총선이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쯤에서 역술인의 본능을 한번 발휘해 보시면 안 될까요? 안 그래도 오늘 그 접전지 관련해서 좀 쭉 정리를 하면 어떨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지금 전국에 그 접전지가 80곳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81개고요. 엄청나게 많죠. 지금 수도권이 122개 중에 53개가 지금 접전지고요. 자세히 보면 서울이 49개 가운데 26곳, 그다음에 수도권이 73개 중에 27곳이 지금 현재 접전 중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서울에서 대표적인 접전지를 보면 서대문 갑이 대표적이고요. 이게 지금 5번째 매치인데요. 아, 우상호하고 이성원 후보죠. 이 두 후보가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계속 접전 중이고, 가장 최근 조사가 그 어제 문화일보 여론조사인데, 예. 이성원 후보가 39.9%, 우상호 후보가 36.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엎치락뒤치락. 그 대표적인 스윙보트 지역들도 뭐 여전히 접전 중이고요. 예. 대표적인 데가 서울 강서갑, 구상찬, 금태섭 후보가 거의 딱 붙어 있고요. 예. 중랑갑의 김진수, 서영교 후보 역시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아이고.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65개 선거구인데 예. 새누리당이 안정적 우세로 분류한 곳이 40곳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지난 선거에서는 67개 선거구였는데 63곳에서 승리했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 TK 지역에서의 무소속 바람하고 그 PK 지역에서의 그 낙동강 벨트의 선전 같은 게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김경수, 민홍철 후보 등이 선전하고 있죠. 그리고 노회찬 후보도 지금 창원 성산에서 새누리당 후보 제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예. 어제 좀 재밌는 결과가 몇 개 나왔는데 새누리당이 그 여의도연구소 조사 결과를 언론에 알렸는데요. 새누리당 입장에서 굉장히 암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40석 없는 경우가 나왔고 최악의 경우에 135석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뭐 생구라죠? 네, 엄살로 볼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본인들 주장으로는 안심번호로 돌렸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정당은 안심번호를 받아서 돌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심번호로 돌려보니까
경기 같은 경우에 60곳 중에 20곳밖에 우위가 안 나오고 경남에서도 8석을 뺏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예.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는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와 보면 저희가 알 수 있겠지만 정당들이 항상 이 선거가 다가오면은 엄살을 많이 피우기 때문에 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아니 근데 안심번호로 조사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심번호 저도 이 여의도연구소 이 보도를 보고 규정을 좀 찾아봤어요. 예. 이 안심번호라는 게 애초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당들이 경선을 많이 하는데 예. 이 워낙 여론조사가 유선전화밖에 못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좀 정당들이 당내 경선에서 정확한 민심을 반영해서 경선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그 안심번호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이번에 개정했거든요. 안심번호라 하면 그냥 그 가입자들 핸드폰 번호를 주는 거예요, 정당에. 주는 건데 예. 이제 그 특정 가입자의 번호가 이 번호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김용민하고 김용민 핸드폰 번호 적혀 있으면 새누리당이 그 김용민 씨의 개인정보를 습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가리고 핸드폰 번호도 안심번호로 바꿔서 랜덤하게 바꿔서 제공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안심번호 제도인데 예. 문제는 이 당들이 공선법에 의해서 이 안심번호를 활용해서 당내 경선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어떤 조항이 있냐면 당이 어떤 정당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론을 좀 알아봐야 될 때도 안심번호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선 전화로 하는 것이 그래도 좀 나은 것이 이 사람이 이 지역에 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예. 휴대전화 가입자가 그 지역에 산다라는 그 보장이 없잖아요. 특정 지역에 그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안심번호로 바꿔가지고 정당에다 제공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부분이 법을 만들 때도 굉장히 쟁점이었는데 예. 최종적으로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됐는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그때 쟁점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 강남, 을에 대해서 안심번호를 받겠다고 했을 때 예. 거기로 현 주소가 돼 있는 사람만 추출해서 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전화번호를 추출해서 주고 정당에서 돌리면서 주소지를 물어가면서 하게 할 것인가 두 가지를 놓고 경론이 있었거든요. 예. 법을 만들 때도. 전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주소지를 임의로 제공한다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굉장히 그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정리된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와간 그 조사로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맞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본인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일단 주소지를 확인하고 여론조사를 할 테니까요. 예. 그리고 유선전화로는 표집되지 않는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여론조사에 표집이 되니까 예. 표본이 훨씬 전체를 대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의 유선전화보다는 훨씬 더 믿을만하고 네. 예. 그런데 그 조사 결과 새누리당에게 굉장히 암울하게 나왔다라는 것이 이제 새누리당의 주장인데 이걸 공개했단 그렇죠. 말이죠. 이게 진짜 그렇죠. 진실이라면은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이고 혹은 이게 가짜라면은 그렇죠. 상대방 적들을 방심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트릭이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김 기자님 예. 보시기에는 이게 트릭 같습니까? 아니면은 지지자 결집을 위한 불편한 진실을 얘기한 겁니까? 이게 아예 생구라라고 하셨는데 예.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아예 근거 없는 얘기를 하진 않을 거고요. 예. 보통 이렇게 좀 엄살을 피우긴 하는데 어쨌든 엄살을 피울 어느 정도의 팩트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저런 경로로 들어보면 여론조사 업체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정당의 의뢰를 받아서 안심번호로 조사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자기들이 보통 때 하던 거하고는 꽤 표심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정도의 분위기는 이럴 수도 있겠다. 구체적인 수치를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간 얼마 전에 그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까 역시 안심번호로
더불어민주당이 돌려봤더니 그동안 뭐 박빙 열세였던 곳들은 대부분 다 우세로 뒤바뀌어 나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바도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도무지 감을 잡기가 힘들어요. 선거는 결국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게 되겠죠. 예. 하여튼 박빙이란 것만큼은 분명하군요. 그렇죠. 총선이란 것이 또 지역에서 막상 후보자들 이제 공보물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막상 후보자들 공보물을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지역 공약 같은 것들을 보면 부동층들은 이제 마음이 조금씩 정리가 되거든요. 예. 그 이제 공보물을 뿌리면서 시작하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부동층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막판 일종의 끝내기, 굳히기가 되는 거죠. 어느 네. 쪽으로 향할지. 자, 다음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선관위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굉장히 민감한 시기거든요. 예. 선관위가 좀 이렇게 선거운동의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결정을 최근에 해서 좀 네. 비판을 받고 있어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야권 단일 후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 했다가 다시 쓸 수 없다고 뒤집은 바로 그것인데 예. 이게 지금 선관위가 지난달 25일에 그 박남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예. 질의 요지가 뭐였냐면 지금 국민의당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 두 개의 당만 연대를 합의를 했을 때 야권 단일 후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가라고 질의를 했더니 쓸 수 있다. 예. 이렇게 지난달 25일에 답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인천에 있는 국민의당이 인천지법에 자기들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정의당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라는 표현을 쓴다고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인천지법에. 근데 인천지법이 국민의당 주장을 수용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바로 다음날 선관위가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뒤집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겉으로 보면 선관위가 뭐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입장을 바꿨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이례적인 게 이게 2012년 19대 총선 때도 똑같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민주통합당 그리고 통합진보당 그리고 자유선진당이 야당이었는데 당연히 자유선진당은 그 야권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았겠죠. 예. 그래서 선관위가 뭐 모든 야당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유선진당 후보가 출마했다는 사실은 뭐 여러 보도나 공보물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을 크게 혼란에 빠뜨린 표현이 아니다.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었는데 지금 인천지법의 가처분 결정 하나로 그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입장을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인천지법의 판단이라는 것은 지금 무슨 본안 판단도 아니고 예. 가처분이거든요. 가처분. 임시로 내린 결정이란 말입니다. 예. 무슨 사법부에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면 그 선관위가 당연히 입장을 바꿔야 되겠지만 사법부의 최종 입장도 아니고 1심의 정식 판단도 아니고 1심의 그냥 가처분에 해당하는 판단이 나오자마자 예. 헌법기관이 입장을 바꾸는 것은 선관위 쪽에서도 이례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런 걸 했느냐 하니까 이제 본인들 설명은 워낙 인천지법 결정이 지금 중요하고 파장이 큰 결정이라서 자기들이 빨리 교통정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선관위의 기존 해석에 따라서 뭐 명함이나 벽보 같은데 야권 단일 후보라고 표기를 해놨을 텐데 예. 그것들을 폐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요. 예. 그리고 뭐 그 인터넷 설문조사 같은 것도 제지하고 있어요. 그 일예로 그 2016 총선 시민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는데 예. 참여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죠. 이쪽에서 이제 가장 나쁜 후보 10명, 그리고 가장 좋은 정책 10개 이런 걸 선정하는 인터넷 투표를 하고 있었는데 선관위가 이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다. 그러므로 선거 여론조사는 이런 엄격한 따라야 할 룰들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따르던가 아니면 하지 말던가 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총선넷 입장에서는 이거는 무슨 여론조사라고 보긴 어렵고 일종의 그냥 인터넷상에서 그냥 선거운동의 일종의 퍼포먼스인데 이거를 무슨 지역구에서 A 후보자, B 후보자 간의 지지율을 딱 조사해보는 여론조사로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을 적극 권장하고 독려해야 할 선관위가 어떻게든 뭐 하나만
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으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이번 총선 들어서 굉장히 많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녹색당이나 노동당 같은 이런 소수정당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그 소수정당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거법이 자신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 이런 것들을 이제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런 선거법의 개정 문제가 조금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고, 중앙선관위 사실 국민들이 진짜 그 걱정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또 딴 거죠. 선거 관리. 대표함이요? 진짜 이런 불신은 아주 전방위적으로 번져 있더라고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진 못하지만 지난 대선부터 왠지 좀 찜찜하다는 분들 적지 않거든요. 예. 선관위가 이번에도 엉망으로 하면은 정말 아마 그 국정원과 함께 뭐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 들을 겁니다. 틀림없이. 예. 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김원철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뭐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노태우 씨 아들 노재헌 씨. 네. 조세 도피처가 발견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3곳을 설립했다는 뉴스타파 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히스토리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 2011년에 오스트레일리아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 중에 제러드 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제 제보가 온 거죠. 제보 우편물이 왔는데 하드디스크가 들어있는 한 통의 우편물 안에 그 하드디스크 안에 무려 파일 숫자만 250만 개, 이메일만 200만 개, 4개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가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제 영국령이죠.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설립자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기자가 이제 도저히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라일 기자가 미국 워싱턴에 있는 그 국제 탐사보도 언론인 연합 ICIJ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움을 청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46개국 86명의 탐사보도 기자들로 구성된 다국적 팀이 꾸려졌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그 참 드문 국제연대 탐사보도 어벤져스 정도 되는 거죠. 아하. 이분들이 1년 이상 동안 이 엄청난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다 해낸 겁니다. 그래서 2013년 4월에 그 분석 결과를 그 전 세계에 동시에 일제히 공개를 했죠. 그때는 뭐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대선 캠프의 재무 담당자,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일가, 뭐 몽골 국회 부의장, 필리핀 독재자죠 마르코스의 맏딸,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의 총리 아들 등 이렇게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실명이 밝혀졌고요. 예. 이때는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제국지도 영광스럽게 거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이 2탄인데요. 2탄은 그 독일 일간 뒤트 도이체 자이퉁이라는 그 신문이더라고요. 여기 예. 기자들이 이제 처음 입수한 엄청난 방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ICIJ하고 같이 그 국제연대 탐사보도 어벤져스를 꾸려서 분석을 했고요. 이번에도 한국에서는 뉴스타파가 참여를 해서 한국 주소를 기재한 한국인 이름을 쭉 다 뒤진 다음에 195명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노재헌이라는 이름을 발견을 해낸 거죠. 그래서 노재헌 씨는 이제 이 버진 아일랜드에 자본금 1달러짜리 페이퍼 컴퍼니를 3개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론을 뭐 억지로 좀 했는데 노재헌 씨는 왜 내가 사업하려고 만든 건데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반론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 페이퍼 컴퍼니가 만들어진 시기가 아주 묘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에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 원 이렇게 선고를 받았죠. 그리고 예, 그리고 네, 8개월 뒤에 이제 사면을 받아서 나오는데 그랬죠. 예. 근데 이때 그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이제 추징금을 다 갚았습니다. 다 갚는데 이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추징금을 갚는 방식이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노태우 씨가 나 제재한테 비자금 맡겼어. 이렇게 실토를 하면 예. 검찰이 걔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제 추징금을 받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 노태우 씨가 그 비자금을 맡겨둔 사람이라고 지목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동생이죠 노재우 씨하고 사돈입니다. 그 신명수 회장인데요. 아 동방 쪽이죠? 그렇죠. 예, 그 신동방그룹 회장. 그러니까 신동방그룹 하면 잘 모르셔도 그 해표 식용유 하면은 다 아는. 네. 다 알죠. 그런데 이 신명수 회장의 딸이 바로 그 노재헌 이번에 그 버진 아일랜드의 페이퍼 컴퍼니 만든 사람하고 부부지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노태우와 신명수 회장이 사돈지간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노태우가 자기 동생, 사돈 이 사람들이 다 비자금 관리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쭉 추징금을 2011년 말까지 냈는데 예. 이게 한 2,397억 원 정도를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300억 정도가 남은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마지막 300억을 검찰에서 추징을 하려고 하니 노태우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돈이 없다. 그러니까
내 동생하고 사돈한테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예. 동생하고 신명수 회장은 나는 비자금 받은 거 다 토해냈다. 나도 돈도 없다. 이렇게 가족들 간에 볼썽사나운 싸움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예. 그런데 이때 묘했던 게 그 2011년 초에요. 그러니까 노지원 씨 와이프고 그러니까 신명수 회장의 딸인 신정아 씨가 그 홍콩 법원에다가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남편하고 헤어지겠다고요. 예.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재산 분할해야 되니까 남편 재산 다 까봐라 이렇게 홍콩 법원에다가 요구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2012년 초에 1월달에 우리나라에 알려졌는데 이때 언론 보도가 되면서 노재현 재산이 공개가 될 것이다. 곧 예.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딱 5개월 뒤에 2012년 5월이죠. 요때 바로 페이퍼 컴퍼니 세 곳을 만든 겁니다. 노재현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제 노태우 씨가 이제 추정의 영역이지만은요. 예. 노태우 씨가 자기 동생한테 비자금을 관리를 시키고 또 사돈한테 관리를 시켰는데 아들한테 관리를 안 시켰겠냐는 거죠. 아들한테 안 줬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네. 추정컨대는 당연히 노재현 씨에게도 상당량의 비자금이 갔을 것이다라는 게 상식적인 추정인데 예. 하필이면 이혼 소송 때문에 재산 공개할 시점이 되니까 이때 잽싸게 페이퍼 컴퍼니 세 곳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예. 네, 매우 이상하죠. 매우 이상합니다. 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제가 이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13년에 뉴스타파가 1차 폭로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노재현 씨가 등장을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두환 장난만 등장을 하고요. 그런데 1차 폭로를 한 게 5월 21일이었었는데 1차 폭로가 있은 뒤 딱 사흘 뒤에 이 노재현 씨가 페이퍼 컴퍼니 세 곳의 등기이사직에서 동시에 사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귀가 캥겼던 거죠. 예. 전제국이 폭로가 되니까요. 네. 추정의 영역이지만 굉장히 구립니다. 결국은 이 폭로가 국세청이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덩치 큰 비자금이 드러날 수도 있고요. 예. 제가 보기엔 국세청이 뭐 그다지 충실히 수사 조사를 할 것 같지가 않아서 묻힐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 그 뉴스타파의 보도를 보면서 한국의 지배층들이요. 왜 다들 이러고 있을까? 그러니까 도대체 신이 계시다면 한국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셔서 이렇게 이상한 지도자들만 계속 내려줄까? 저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지하경제 양성화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활성화였어요. 예, 활성화로 했죠, 발음을. 예. 뭐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멍멍이 소리를 하셨는데 이게 될 리가 없는 게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또 지하경제에 있는 그 세금을 찾아내서 물리고 이걸 박근혜 정부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보고를 국장한테 했더니 국장이 처음에 하는 말이 국세청이 그렇게 이상한 기관이 아니잖아. 조사 잘 하지 않겠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배층은 너무너무 끈끈하게 유착이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국세청이 조사를 할 것 같지만 안 한다. 왜냐하면 이 끈끈한 유대관계가 절대로 이 기득권층이 깨지 못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거를 파헤치면 결국은 지금 집권자들이 구린 게 다 드러나니까 절대로 나는 조사를 못한다는 쪽에 건다. 제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예. 2013년에요. 뉴스타파가 1차 폭로를 했을 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182명의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죠. 여기 뭐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뉴스타파에 따르면 그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에 다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 페이퍼 컴퍼니 설립 시기, 페이퍼 컴퍼니 이름, 그리고 그걸 명의로 비밀 계좌를 설립한 이런 정보들까지도 다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뉴스타파 쪽에서. 예. 그런데 국세청이 182명 가운데 48명만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134명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스타파 측이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안 하냐는 거죠. 조사 자체를 했는데 이게 뭐 48명만 그 탈세가 드러났다 이러면은 몰라도 자료 제출 다 했는데 그냥 134명은 조사를 안 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국세청이 그 검찰에 고발한 사람은 3명 뿐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거냐면 이것도 사실은 이제 추정의 영역이지만
제 추정이 맞는지 틀린지는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봐 주십시오. 예를 들면 전제국, 또 이제 노태우, 전두환 이런 사람들 탈세, 뭐 조세, 피난처에 뭐 얼마 정도의 비자금을 뿌렸는지 이런 걸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 계속해서 털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한테 6억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런 게 더 도드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979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한테 6억 원을 받았다는 건데요. 예. 지금 시세로는 300억 원 정도 된다는 거금이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 네트워크 속에서 너무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냥, 예. 그때 전두환이 나 먹고 살라고 6억 원 줬어. 요즘 돈으로 300억 원 줬어. 그때 그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 때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듣고 진짜 너무 황당해서 어린 동생들과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예,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받았다. 예. 누가 보면 소녀가장인 줄 알 것 같은 코멘트였거든요. 턱시도 박지만 씨도 다 저 육사 다니고 그랬어요 그때. 육사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동생은 서울대 작곡과 졸업했었어요. 본인도 대학 졸업하고 27세였습니다. 예. 예, 무슨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살 길이 막막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전두환이 요즘 돈으로 300억 원 주면 그냥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탈세험이 나와도 조사 안 하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냥 생각인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예. 제가 이제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11.6 나고 그 박근혜 자매가 신당동 집으로 이사를 갔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진짜 기사 보도가 이런 거였을 거예요, 아마. 이 집은 방이 5개인데 예. 관리인과 가정부 방을 제외하고 그동안 옮겨놓은 짐을 또 방 한 곳에 놔둬야 되기 때문에 예.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방은 2개뿐이었다.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죠. 예. 네. 우리 집은 네, 너무 가난해요. 예. 운전기사도 1명밖에 없고요. 예. 가정부도 1명밖에 없어서 예. 자매가 방을 하나씩밖에 못 써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은 이게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진심인 거예요, 이 사람은. 예. 가정부도 1명밖에 없고 운전기사도 1명밖에 없어서 예. 네. 우린 참 가난해요. 이게 진심인 거거든요. 예. 오세훈 전 시장도 제 기억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시절에 예. 공개된 재산이 58억 원이었는데요, 이분이. 예.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반값 등록금하고를 주제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재산이 58억 원인 사람이 대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내가 딸이 둘인데 딸이 대학 다닐 때 허리가 휘는 줄 알았다고. 재산이 58억 원인데요. 예.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그 무슨 언론 보도로 밝혀진 게 아니고 예. 자기가 블로그에 올려놓습니다. 이 대화한 내용을. 풋풋한 대학생들과의 만남 이러면서 딸이 둘인데 자기는 딸이 대학 다닐 때 허리가 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서가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보면 얼마나 개소리냐는 건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닌 거죠. 진심인 거죠. 예. 재산이 58억 원인데 또 예. 방이 5개인데도 가정부는 1명밖에 없는데 예. 전두환이 6억 주면은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자기들만의 네트워크가 당연히 있는 거고 이 네트워크가 너무나 소중한 거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는 삶의 세상을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노동자들 따위를 해고하는 것, 세월호에서 사람이 죽는 것, 농민 어르신이 물대포를 맞고 사경을 헤매는 것,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탈세를 하면 혹시 비자금 의혹이 생기면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 정서니까요. 네. 자기들만의 세상이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예, 다음의 지도자는 좀 정상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냥 제가 많은 걸 안 바라고요. 우리하고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평범하게 예. 가난한 사람이 죽을 때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함께 우리랑 안타까워해 줄 수 있는 사람, 예. 예.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 저는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그 네.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의 그 삶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싶냐? 그렇다면은 한국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아, 예, 정말 그렇죠. 예. 여기는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우리 사회 주류라고 불리는 사람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니니까요. 예. 그렇죠. 예. 뭐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네. 헬 아메리카가 되기 싫으면은 예. 잘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네, 아주 약간 자랑스러운데요. 저희가 미국한테 가르쳐 줄 것도 있고. 예. 글쎄 말입니다. 예. 자, 새누리당 총선 공약 한번 점검해 보지요. 경제 정책 공약 3호로 네. 최저임금을 9,000원으로 인상하겠다. 이런 게 네. 있는데 네. 9,000원으로 인상한다. 이거 뭐 우리 고마워해야 됩니까? 이제 보통 이제 야권에서는 1만 원을 올린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의당만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련 얘기를 안 하고 있죠. 그다음에 예. 이제 새누리당이 주말에 일요일에 최저임금을 9,000원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안 지킬 거 한 10,000원이라고 하지 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정말로 이제 죽은 부모님도 살려준다는 선거철이 맞기는 하구나 제가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참 웬만하면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고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예. 참 이게 좀 죽어도 안 믿어지는 일이죠. 예. 2012년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선거 때 맨 앞에 내세운 공약이 경제 민주화였죠. 예. 예, 그런데 요즘 여당 공동선대위원장이죠. 강봉균 위원장은 아예 경제 민주화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약을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요. 근데 어쨌든 최저임금을 9,000원으로 올리겠다는 말을 했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단언컨대 1%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 일은. 이게 왜냐하면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면요. 예. 이제 2016년 한국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인데요. 이게 최종 결정된 때가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그러니까 5개월 전인 3월에 예. 당시 경제수장이었죠. 그 최경환 부총리가 그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강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올해에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최저임금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만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재계에서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었고, 결국은 최저임금을 딱 8% 올렸는데 그 전에까지도 계속 7.1%씩은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폭 올리는 게 아니고 그냥 평소 올리는 것만큼 딱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최 부총리 얘기대로 빠른 속도로 올린 게 아니라는 거였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화가 났냐면 말이라도 하지 말지. 근데 말은 계속해서 최저임금을 엄청나게 올릴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재계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결국은 평소 수준만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파격적 인상을 기대했던 노동계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분불이라도 떼지 말든가. 예. 많이 올려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 언제고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냐면서 굉장히 이제 노동계에서 반발이 심했었죠. 근데 이게 새누리당 이 보수 세력이 늘 그래왔습니다. 늘. 그러니까 인기가 필요할 때에는 진짜로 무슨 민중들의 삶을 되게 살갑게 돌볼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현실 속으로 돌아오면 너무나 쉽게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안면을 싹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요. 이미 최저임금 문제는 재계에서 지금 이 새누리당이 9,000원으로 인상 뭐 이딴 그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세우기 이전부터 재계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예. 작년 10월에는 제가 기억나는 게 진짜 황당했었던 게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표를 한 건데 최저임금을 3년에 한 번씩 올리자 뭐 이런 황당한 그 이야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압박이 이미 외곽에서는 계속 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지금 국민들의 선심을 얻기 위해서 9,000원 올리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결국은 이 공약의 선거만 끝나고 나면 재계의 압박이 심해서 현실이 어려워서 이러면서 공약을 후퇴할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3일 발표된 그 공약 보도자료를 제가 꼼꼼히 다 읽어봤는데요. 예. 벌써부터 이 보도자료에 나 후퇴하고 싶어요 하려는 조짐이 물씬 풍깁니다. 그러니까 첫 대목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최저임금을 4년 내로 9,000원까지 올리겠다라는 요 항목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최저생계비에 근접할 정도로 올라와 있는 상태.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충분하다는 얘기죠. 이미 밑자락을 이렇게 깔아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탈출구를 미리 만들어 놓냐면 근로장려세제를 적극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근로장려세제라는 게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들에게 뭐 적절한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최저임금을 올리지 못할 경우에 이 대체제로 근로장려세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새누리당이 더민주 공약처럼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영세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장려세제를 적극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혀놓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의 말뜻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을 한 쪽이 바로 조선일보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보도 제목을 보면 이겁니다. 새누리당 최저임금 대폭 인상 대신 근로장려세제로 소득 배분 개선. 이거거든요. 예. 결국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9,000원 인상이라는 건 제목만 그렇게 뽑아 놓은 거고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 총선이 끝난 다음에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경제사정과 재계의 현실 뭐 이런 거를 들면서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기 어렵다면서 꼬리를 내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 근로장려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예, 근로장려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방법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재원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밝힌 보도자료에도 이 근로장려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1조 6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 부채는 600조 원이고 강봉균 위원장 말로는 증세는 없다는 거고 그러면 예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근로장려세제도 국가 부채가 너무 많아서 지금 당장 활용하기에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전례가 있거든요. 저희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드리겠다고 했었던 이 공약 파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파기하면서 그때 정부가 했던 아직도 그 레토릭, 황당한 레토릭이 저는 머리에서 떠나가지가 않는데 공약의 파기가 아니라 수정이다. 정부가 그렇게 아이고 했거든요. 참 아주. 예. 결국은 최저임금 9,000원 인상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그리고 현 정부는 공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수정했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죽은 부모님도 살려준다는 선거철인데요. 예. 이 공약 고마워할 것이 아니고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공약을 내놓는 새누리당도 네. 우리가 내놓는 이 공약 아무도 안 믿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글쎄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최소한의 상식은 있는 건데 예. 그 공약집의 어조를 보면 또 국민들이 속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속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어떤 뭐 공약 때문에 어떤 뭐 정책 방향 때문에 스스로 지지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네, 나도 네. 뭐 없으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그 내거는 그런 뭐 허울 뿐인 거죠. 그렇지 않겠는가? 저는 혹시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더민주 등 야권에서 경제 문제로 그 선거에 포커스를 집중을 시킨다고 하니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물타기를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확실한 건 이 공약은 1%도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그 공약을 기대했다가 네. 이거 뭐 새누리당은 뭐 맨날 그 부도만 내는 정당이다라는 네. 인식점은 이미 가지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새누리당 공약, 정책 이런 걸로 찍을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다른 요소들 뭐 이를테면은 뭐 내 기득권을 지켜준다든지 보장해준다든지 뭐 이런 형식의 그 지지만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예. 이제 국민들의 뭐 이제 선택의 날이 열흘도 안 남았으니까 뭐 좀 들여다보죠. 우리 국민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또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 투표 결과일 테니까요. 예. 아이고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공화국 논평. 사실 해외 순방 목적의 51.6% 정도는 사진 찍기인 박근혜 동지께서는 세면장에 다녀간 사이에 자신을 빼고 사진을 찍은 양아르헨티나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쌩무시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의지이기도 하다. 이들은 바쁘다. 그리고 오바마와 시진핑만 있으면 됐지. 나머지는 개뼈다귀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우리의 최고 존엄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격분하신 박근혜 동지는 즉각 국제사회에 대한 보복 조치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하셨는데 국제사회가 싫어하는 조치 예컨대 한중, 한미, 한EU FTA를 파기하고 미국에 대한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배상 청구 및 완공 단계인 제주 해군기지의 전면적인 철거, 중국 동북공정에 맞서서 잃어버린 만주 땅을 돌려주고 안 주면 선전포고하겠다고 중국에다가 협박하며 NPT를 탈퇴한 다음 동해에서 핵실험을 하는 등 핵무장을 즉각 이행하실 태세다. 이는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것으로서 천추의 한이 될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에다가 니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도 우리는 불퇴일전의 자세, 백두산 호랑이의 용렬한 패기로서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과 쾌력을 쏟아 맞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이다. 한국 내부의 분란과 갈등 따위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12개의 관변 방송과 신문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박동지를 사진 한 방 안 찍은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지 국제사회는 통렬한 참여를 금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네, 서울의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19도로 오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강원도는 낮 동안 강릉이 23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는데요. 영남은 부산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20도로 오늘보다 6도 정도 높겠습니다. 호남은 아침에는 10도를 밑돌면서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이 화창하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서 밤에 충청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에는 대부분 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전우용 역사학자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우리끼리 뭉쳐야 산다라는 말은 언제나 진실도 아니고 언제나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잘못 뭉치면 자기들만의 개토에서 영원히 천대받으며 사는 수가 있습니다. 남이 낙인 찍기 쉽도록 뭉치는 것은 가축들이 잘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뭉친다 하더라도 개방성을 갖고요. 또 소통력도 키워야 한다. 이런 말이죠. 어느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